영년간 오직 가족의 성공만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 건축가 지훈. 인생의 정점이라 믿었던 회장 취임식 날, 그는 아내의 오랜 외도와 자녀들의 차가운 배신을 동시에 목격하며 무너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빗속을 헤매던 지훈은 우연히 작은 화랑 앞에서 자신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간직한 여인, 수진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20대보다 더 뜨겁고 품격 있는 사랑에 빠져들지만 지훈의 재산을 노리는 전처와 아이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지훈과 수진.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사랑이 과연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찬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을 일궈온 건축 설계, 사무소의 회장 취임식이자 우리 부부의 결혼 3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맞춤 정장에 빳빳한 옷깃이 목을 죄어왔지만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곁에 서서 우아하게 내조하는 아내와 명문대를 나와 제 뒤를 잇겠다는 아들, 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성공의 표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가족의 행복이 내 인생의 전부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축배의 샴페인이 가장 달콤하게 느껴지던 순간 제 세상은 단 한 장의 사진과 짧은 대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잠시 화장실로 향하던 길, 반쯤 열린 대기실 문틈으로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의 단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아들과 딸 앞에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장 취임까지 했으니 재산 분할 소송을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고 늙고 고리타분한 저와 사는 것도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고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빠가 일만 하느라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엄마가 만나는 그 아저씨가 훨씬 더 능력 있고 세련됐다는 아들의 말에 제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박박 기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제 인생의 성벽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내의 가방 속에 숨겨진 낯선 남자와의 다정한 사진들을 발견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허무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넥타이, 금빛으로 빛나던 연회장의 장식들이 모두 나를 비웃는 연극 소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쏟아지는 축하 인사도 사람들의 시선도 뒤로 한 채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거리로 무작정 걸어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양복이 천근만근 몸을 짓눌렀지만 가슴속에 차오르는 슬픔과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는지, 누구를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견디며 성공을 갈구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제 시야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로 흐릿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에 위치한 한 작은 갤러리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친 것은 말입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젖어 있었고 그 눈망울에는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시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은 이미 물기를 가득 머금어 천근만근 어깨를 짓눌렀고 구두 속으로 스며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린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가 쌓아 올린 것이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배신과 욕망의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냉소와 아이들의 낯선 눈빛이 비 내리는 어둠 속에서 자꾸만 환영처럼 나타났습니다. 어디쯤 왔을까 싶을 때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골목 끝자락에 작은 갤러리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며 흘러내리는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때 갤러리 옆 좁은 공간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 위로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젖어 흘러내려 있었지만 그녀에게서는 숨길 수 없는 우아함과 지적인 분위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 홀로 서 있는 사람처럼 멍하니 쏟아지는 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아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깊은 한숨을 내뱉었을 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에는 제가 방금 연회장에서 쏟아내고 온 것보다 더 깊고 짙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것인지 아니면 나처럼 무언가에 배신당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서로가 같은 종류의 아픔을 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빗방울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부서지는 밤, 낯선 여인의 눈빛에서 저는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는 이 침묵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더 깊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말없이 제 젖은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지독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그녀가 먼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젖어 있으면 몸이 상할 거라는 짧은 권유였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테지만 그날은 누군가의 온기가 절실했습니다. 우리는 갤러리 바로 옆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카페로 향했습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가득한 카페 안은 빗속의 차가움과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화가로 활동하며 이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제 젖은 양복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여벌쇼를 건네주었습니다. 따뜻한 천 조각이 어깨에 닿는 순간 3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방어벽을 치고 살았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구체적인 사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가부터 평소 즐겨 읽는 책, 심지어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느꼈던 막막함까지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40을 지나 50에 접어들며 이제는 감정이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와 대화를 나눌수록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박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성에 대한 호감을 넘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고동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이제 잔잔한 가랑비로 바뀌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말투는 제 엉망이 된 마음을 하나하나 정돈해주는 마법 같았습니다.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분노의 자리에 조금씩 호기심과 설렘이 스며들었습니다. 헤어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수진 씨는 제게 다음 주에 열릴 전시회 초대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게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가 건네준 전시회 초대장은 한 일주일 동안 제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평생 도면과 씨름하며 딱딱한 직선의 세계에서 살아온 저에게 화랑이라는 공간은 왠지 모를 동경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약속된 토요일 오후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짙은 네이비 컬러의 슈트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실크 타이를 메고 향수도 평소보다 조금 더 짙게 뿌렸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성공한 건축가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설렘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화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긴 것은 은은한 침엽수 향과 클래식 선율,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수진 씨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들은 하나같이 따뜻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고독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내면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것 같았죠. 한참 동안 그림 앞에 서서 붓터치 하나하나를 눈에 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와주셨네요, 지훈 씨. 고개를 돌리자 그날 빗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우아한 모습의 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와인색 벨벳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한 그녀는 마치 전시된 작품 중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갤러리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곁들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빈 캔버스를 마주하는 공포가 제가 건물을 설계할 때 느끼는 중압감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한 번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이 나이가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니라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노을 같은 시간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화랑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방어벽들이 하나둘 허물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은 평소보다 훨씬 더 반짝였고 차가운 밤 공기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나란히 걷던 중 수진 씨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제 심장은 마치 청춘의 그때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잊고 지냈던 이 감정, 누군가의 온기가 이토록 절실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집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크게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배신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제 인생에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기적이 찾아오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늘 가장 잔인한 순간에 발목을 잡히곤 합니다. 수진 씨와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제 삶은 생기로 가득 찼지만 그럴수록 제 뒤편에 남겨진 과거의 악령들은 더욱 사납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느 날 평화로운 오후 제 사무실로 불쑥 찾아온 전처와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풍우였습니다. 그들은 사과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내민 것은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서류였고 아들과 딸은 저를 향해 차가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새 여자를 만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적반하장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30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회사의 지분과 강남의 빌딩들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면 수진 씨를 찾아가 온갖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그 대상이 제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자식들이라는 사실이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떠난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독사처럼 차가운 아내의 눈빛과 저를 돈줄로만 여기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이런 오물 같은 과거에 수진 씨를 끌어들여도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맑고 고귀한 예술가의 영혼을 가진 사람인데 나의 이 추잡하고 복잡한 현실이 그녀의 삶을 망치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진 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지만 차마 수화기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다시 예전의 그 무채색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하던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 씨를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떠나야 한다고 말이죠. 제 손에 묻은 이 더러운 상처들을 그녀에게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과는 다르게 가슴 한구석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이 눈부신 사랑을 제 스스로가 다시 흙탕물 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치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그것만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기로 마음먹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이 사랑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던 제 판단은 너무나도 오만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락을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제 마음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르는 그녀의 이름을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저는 차마 그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전처와 아이들의 그 서슬퍼런 협박이 현실이 되어 그녀의 고결한 예술 세계를 망가뜨릴까봐 저는 스스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사무실 창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단정했던 머리칼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다고,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그 잔인한 문장들이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을 보며 제 영혼도 함께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본 당신의 눈빛은 진심이었잖아요. 그녀의 흐느낌이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남겨진 향기만이 제가 한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일깨워 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위스키를 들이키며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며칠간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울수록 그녀의 미소는 더욱 선명해졌고 제 가슴의 통증은 극심해졌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지독한 열병이었고 저는 그 열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나약한 중년의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제 깊은 한숨 소리가 마치 제 무너진 인생의 마지막 종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낸 후 제 삶은 다시 회색빛 무채색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지독한 암흑이었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설계도면 위의 직선들은 길을 잃고 엉켜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상 구석에서 그녀가 전시회 날 건네주었던 작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잠든 모습, 커피를 마시는 모습,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들이 그녀만의 따뜻한 선으로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상처까지도 안아주고 싶은 것이 제 진심입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뒤편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던 전처와 아이들의 민낯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제가 가진 물질적인 풍요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제 유일한 구원이었던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욕망에 제 영혼을 상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읽어온 모든 것들이 이 소중한 인연 하나보다 결코 가치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전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재산분할 합의서를 내밀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부동산과 주식, 심지어는 회장의 직위까지 내려놓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낼 줄 아는 아빠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서류를 넘겨주고 나오는 길, 제 어깨를 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기이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온전한 제가 되어 그녀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한 껍데기들을 모두 벗어 던지고 오직 진심이라는 단 하나의 알맹이만 남은 채 저는 수진 씨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도시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축복의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수진 씨의 갤러리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텅 빈 화랑 한가운데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에 제가 보였을 때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한 결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장 자리도 거대한 저택도 통장의 숫자들도 이제 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당신 앞에 한 남자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그런 껍데기들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40이 넘고 쉰이 되어 전 재산을 포기하고 사랑을 택하다니 현실 감각 없는 노망이라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수진 씨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아주는 순간 그런 세상의 시선들은 우주 먼지보다도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작은 선술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밤새도록 웃었습니다. 화려한 와인 바도 비싼 정찬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 달콤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남들의 눈치나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의 흉터를 어루만져 줄 때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찬란한 훈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늦었다고 생각되는 나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이 가장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제게 다시 붓을 들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고 저는 그녀를 보며 다시 설계도를 그릴 열정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가치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달빛이 창가로 스며드는 밤, 우리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인생의 이막이 얼마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될지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한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작은 갤러리 한쪽에 책상을 두고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거창한 빌딩이나 상업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작은 집들을 설계하기 시작했죠. 제 도면에는 이제 차가운 콘크리트 대신 따뜻한 햇살과 사람의 온기가 담겼습니다. 수진 씨 역시 저를 모델로 한 새로운 연작을 시작하며 화단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낡은 중고차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했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있는 들판을 걷기도 하고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앉아 말없이 수평선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비싼 호텔은 아니지만 정갈한 민박집에서 나누는 대화는 늘 깊고 풍부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그리고 성공을 위해 억누르고 살았던 진짜 나를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보다 올드팝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수진 씨가 화려한 도시보다 흙냄새 나는 시골 마을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가끔은 예전의 화려한 생활이 그립지 않으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부유하다고 말입니다.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매일 아침 저를 깨우는 수진 씨의 목소리와 우리가 함께 꿈꾸는 미래의 설계도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요. 전처와 아이들은 제가 물려준 재산을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 소식조차 이제는 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숲속에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을 직접 짓기로 했습니다. 제가 설계하고 수진 씨가 색을 입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안식처를 말이죠. 그 집의 거실에는 커다란 창을 내어 사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낼 남은 시간들이 그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처럼 늘 밝고 포근하기를 기도하며 저는 정성스럽게 선 하나하나를 그어 나갔습니다.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숲속의 작은 집이 완공되던 날, 우리는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푸른 나무들과 산새들의 지저김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손수 만든 화관을 쓰고 하얀 리넨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저는 턱시도 대신
편안한 캐주얼 정장을 입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눈 서약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남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우리가 직접 지은 집 앞 데크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지훈 씨, 우리 정말 잘 해냈네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내 인생에 기적처럼 나타나줘서. 생각해보면 그날의 빗줄기와 배신의 고통조차도 결국 우리를 이 찬란한 순간으로 인도하기 위한 운명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픔이 깊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에게 나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의 깊이만큼 더 깊게 사랑하고 인생의 굴곡만큼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40대와 60대,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사랑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자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장표입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사랑이 찾아온다면 절대로 망설이지 마세요. 그 사랑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마지막 기적일지도 모르니까요. 어둠이 내리고 집안의 은은한 조명이 켜질 때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음식과 와인이 놓여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성공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사랑이 머무는 이 작은 집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기적 같은 하루를 맞이하며 영원히 지지 않는 우리들의 계절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기적이 되었습니다.